안녕하세요. 심리철학의 최승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보시면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걸 물어볼 때 데카르트는 우리 마음이 비물질적 실체라고 여겼었죠. 우리 물질적 실체인 우리 육체와는 구별이 된다라고 여겼었고, 그래서 마음을 일종의 영혼과 같은 것으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엘리자벳 공주가 문제를 제기했던, 그리고 후에 이제 김재원 선생님이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문제시 한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물리 세계의 영혼이라는 것이, 비물질적 실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데카르트는 이제 송가선이라는 부분에 그 영혼이라는 것을 꼭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겼었는데, 실제로 그 송가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죠,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이제 물리세계의 인과적인 폐쇄성, 물리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인과적으로 물리적인 방향에 의해서만, 물질적 실체에 의해서만 이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여긴다면, 비물질적 실체가 물리세계에 있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다.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밥을 먹어야겠다라는 욕구를 발동시켜서 밥을 실제로 먹는 그런 행동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게 지난 주까지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또 배울 거는 부수연상론이라는 입장입니다. 헉슬리의 자동기설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데카르트가 제시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수영상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뭔가 헉슬리라고 하는 그 사람과 데카르트가 서로 간에 이제 공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나 이성 같은 거를 전혀 지니지 못하고, 모든 인간은 이제 보편적으로 의식이나 이성을 지닌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뭐 밑에 한번 참고하실 수 있는 레퍼런스 여기 있으니까, 혹시 뭐 공부를 더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좀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좀 읽어보면요. 까치와 앵무새가 우리처럼 단어를 발음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그 단어를 이해하며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이들은 단지 신이 만든 기계에 불과하며,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기계보다 정교하게 배열되고 더 놀라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동물들이 인간보다 덜한 이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이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동물은 단지 바퀴와 추로 구성된 시계와 같아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현대의 지금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AI는 기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직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고양이나 개와 같은 그런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인공 생명체는 아직은 어떻게 개발은 되지 않았죠.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공감에 가까운 그런 표현을 걔가 하고는 있기는 한데, 어, 이제 오프라인 상으로 왔을 때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아주 미묘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화가 났다든가,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할 때,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캐치를 하는데, 캐치를 하고 리액션을 또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제 애교도 부리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게 실제 기계처럼 기계로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서 하는 날도 머지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최근까지도 이제 철학 쪽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실제 인공 일반지능이나 인간 수준의 그런 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컴퓨터 내에 있는 이런 문자 형식의 데이터만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진법으로 보통 표현이 되는 것들이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온 상태에서의 어떤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될 때나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꽤 많았습니다. 기능주의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좀 가고는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뭐 잊지 마셔야 될 거 중에 하나는, 데카르트가 말하고 있는 이 동물들이 이제 기계다라고 하는 요런 입장, 기계기는 한데,
그 기계조차 우리 인간은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상기하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인간은 동물과 다르고 인간은 또 합리성을 지니까 다르겠죠. 그리고 이 동물은 신이 만든 기계에 불과하겠지만 어쨌든 기계니까 매우 인간이 만든 어떤 그 기계보다 정교하게 배열되고 놀라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일종의 이제 자동기계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동물들이 인간과 달리 생각할 수 없고 단순히 기계처럼 정해진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봤는데 동물들이 보이는 행동이 겉으로는 지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본능적인 반응일 뿐이고 어떤 의식적인 사고, 특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을 가진 결과가 아니고 이런 점에서 이제 동물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마디로 이제 자유의지를 결여하고 있고 그저 자동화된 장치로서의 기능만 수행한다. 동물은 마음과 의식을 결여한 기계일 뿐이다. 여기서 의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강의를 찍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강의를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앞에 어떤 화면이 보이는 거죠. 데카르트 이런 걸 보면 뭐 검정색이 내 눈앞에 보이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환경을 내가 인식하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데카르트가 말을 했듯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한마디로 이제 의식에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의식이라는 것보다 마음의 작용은 훨씬 복잡합니다. 이거는 의식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생각이나 감정, 기억 등 모든 정신 활동이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고 의식적이거나 또는 이제 서브컨셔스니스라고도 하죠.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정신 형태도 모두 포함을 하는데 현대의 많은 심리 철학자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려운 표현이라 의식의 주안점을 맞춰가지고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AI가 실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요즘에는 AI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곤충도 의식을 가지느냐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의식이 마음의 한 상태라는 점에서 의식은 마음과는 이제 차이가 있는데 마음에는 의식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과정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복합적이고 복잡한 어떤 행위다. 라고 하는 거죠. 특히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영혼에 대한 얘기도 영혼이 곧 마음이라고 또 여기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이제 초월적인 어떤 뭔가가 여기서 초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질 세계를 초월한다는 그런 뜻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동물은 마음과 의식을 결여한 기계일 뿐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 온다면 사실 많은 동물들이 의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제 고양이도 아픔을 느낀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양이나 개는 특히 그렇죠. 뭐 돼지, 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대부분의 그 채식주의자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굳이 왜 저렇게 아프게? 지능이 또 개나 소나 돼지나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돼지가 강아지보다 약간 더 IQ가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뭐 돼지고기는 상당히 많이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의식을 어려워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지구상에 있는 다른 생명체를 대비해서 지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IQ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생명체도 우리는 섭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가 동물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헉슬리라고 19세기 학자입니다. 19세기에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과학 쪽에 가까운 분인데 토마스 헉슬리 이분은 데카르트의 말에 따라서 동물은 기계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데카르트의 그 마음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데카르트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마음이라는 게 비물질적 실체라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어떻게 마음이라는 그 비물질적 실체가 인과관계를 지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를 가졌는데 헉슬리 이분은 마음이 우리 물질적 세계에 있는 우리 육체의 산물이라는 거는 우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헉슬리는 특히 진화론을 신봉했고 과학적 세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견고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19세기의 인물이었죠. 데카르트는 물론 15세기, 16세기, 15세기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15세기 인물
이라서 300년 이후의 사람이기는 한데, 헉슬리는 그만큼 그 이후에 데카르트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도 있었고 뉴턴 역학으로 이제 세상이 좀 변하기도 했고 르네상스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근세가 열렸잖아요. 근세가 열렸는데 헉슬리는 이제 현대를 열어가는 현대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이러는데 최소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20세기의 물리학의 세상을 열어가는 시기에 있던 그 초반에 있던 분이기도 합니다. 헉슬리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와 같이 동물은 기계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입장이 약간 달라지는 거죠. 인간도 동물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과학을 상당히 신봉했기 때문에 영혼 같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육체와 물질적 실체의 특정 산물이긴 한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육체에 영향도 미치고 육체도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했다면 헉슬리는 마음은 육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할 내용 요약을 하자면 마음이 육체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데카르트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헉슬리는 이거를 부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은 육체에 어떠한 영향력도 못 미친다. 근데 육체는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헉슬리는 상당히 유명한 생물학자이자 교육자이고 중세에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방법론적 회의론이긴 하지만 의심을 이제 처음으로 거의 대대적으로 던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근세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산업혁명이 있기도 하고 또 르네상스라는 계몽주의 시기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신을 부정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니체 같은 사람,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신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과학을 더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과학이라는 말이 보통 철학 쪽에서 이렇게 오는 학문 분야로 많이 여겨졌었거든요. 근데 과학 철학 수업에서도 제가 뭐 언급한 적은 있는데, 이 시기부터는 이제 과학과 기술이라는 개념이 이제 더 훨씬 접목됐던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토마스 어클리슬리는 이제 진화론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때 그 불가지론이라는 말을 사용한 최초의 약자라고 보통 알려지고 있습니다. 1860년에 옥스퍼드에서 열린 과학 토론회에서 헉슬리는 성경의 주교인 사무엘 윌버포스에게 대응해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적극 옹호했는데 이때의 일화로 헉슬리는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도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찰스 다윈 같은 경우도 이제 평생을 걸쳐 가지고 이런 진화론에 대한 자료를 모아왔는데 그래도 근세이긴 하지만 근세 말기인 거죠. 거기에서 그 교구에 대한 그 힘이 여전히 또 강하기 때문에 요즘에도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가 어떤 젊은 학자가 진화론에 대한 주장이 담긴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그때 평생의 업적이 그냥 무너지는 느낌이었겠죠. 계속 조심하면서 자기는 이제 출판도 안 하고 있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갑자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놀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연구했던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내 평생의 업적이 이제 뺏길 위기였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학자 찾아가서 다윈이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논문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그 자료나 데이터 같은 게 훨씬 다윈이 충족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학자였고, 다윈의 후손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 다윈의 진화론 책을 이제 좀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말을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책자나 이런 데서 읽어보면 갈릴레오도 대중적으로 설명을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인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다윈은 그 정도로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중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 영역에 있어서는 거의 뭐 획기적인 그런 획을 그은 분이기도 하죠. 그 이후에 21세기가 지금 거의 생명공학이나 생물학의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세기는 거의 뭐 물리학의 세기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 생물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해서 새로운 종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이론이 있지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굉장히 이제 뭐 필독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시한 자연 선택설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뭐 자연 선택설은 뭐 자연이 알아서 이렇게 선택해준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중에 이제 생존한 대상들이 들에 대한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선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생물의 모든 종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변이를 통해 유래하였으며 이러한 변이는 자연 선택에 의해 축적되어 새로운 종이 형성된다라는 주장으로 알려져 있고 헉슬리는 이런 입장을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그 다윈이 하는 말은 이제 각 종의 개체수는 생존 가능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여 태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따라서 생명체가 삶에 복잡하고 때로는 변동하는 조건 아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이하게 된다면 그 생명체는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선택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이라는 거는 그냥 생존한다는 거죠. 생존으로서의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연 세계가 그렇다는 거. 뭐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종들 중에 생존한 종들만 지금으로 남아있고 그런 종의 개체수 같은 거를 추적해가지고 옛날로 쫙 가보면은 거의 뭐 하나의 종으로부터 이렇게 분화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화론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살아있는 그 개체들은 모두 특정 유리한 변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체들이 살아있는 거고 해로운 변이가 제기되는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고 하면서 그런 종들이 이제 죽는 건데 진화론을 이해할 때 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화라는 그 개념이 뭔가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진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우연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생존에 유리한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현대의 많은 그 코끼리들은 옛날에 그 굉장히 옛날에 살았던 그 맘모스들보다 체구가 굉장히 작고 이 공격에 필요한 이 상아라고 하는 게 거의 없는 코끼리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이유는 인간이 그런 거대한 코끼리를 수렵을 했고 상아를 가져오기 위해서 상아 뿔이 있는 코끼리를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전투력이 높다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진화에 의해서 발전이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경쟁하고 있는 종들, 최상위 포식자들에게 발견이라기보다는 뭔가 생존하기 가장 유리한 그 요건을 가진 그런 생명체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지, 그 요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뭔가 능력적으로 우월하든 생존의 능력에서는 우월할 수 있겠죠. 전투력이 강하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경우도 보면 인간종이라는 우리 그 인세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는데 지구의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고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요즘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 어디 땅에 지구상에 어디 땅을 파도 플라스틱이 나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공룡색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색, 사람들의 색이라고 또 저기 학자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되게 나쁘게 보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체들은 이제 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 생명체들이 능력이 없는 그런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강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싸움 잘하고 사냥 잘하고 그런 강아지들이 살아남기보다는 인간한테 훨씬 귀여움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약한 개체들이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이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화론을 생각할 때 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능력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좋은 능력 있잖아요. 뭐 전투력이 높다, 뭐 돈을 잘 번다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생존하는데 유리한 어떤 능력이라는 거지 그게 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좋은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화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생존에 유리한 어떤 변이를 보존하고 있다. 한 그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고 이 진화론이 어떤 자연 선택설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목적에 의해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우연적으로 나온 겁니다. 경쟁을 한다는 것도 우연히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실제 진화론의 주장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을 잠깐 넘겨서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서를 따라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왼쪽 위쪽에
중간쯤에 보시는 이 사진 있죠? 원숭이가 좀 인간 닮은 대상이 됐고, 그러다가 인간이 되었다가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컴퓨터를 보면서 이렇게 다시 원숭이 같이 이렇게 좁아지고 작아지고 있다. 요런 거를 좀 현대 사회를 풍자한 종류의 진화론에 대한 그림인데,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한다면 딱 떠올리는 게 이런 종류의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학술적으로 진화론을 말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일반적인 영역에서 진화론하고 딱 얘기를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종류의 그림이죠. 이 그림이 진화론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원숭이가 약간 인간처럼 어떻게 탈피를 했다고 할까요? 뭔가 변신을 한 그런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신한 애가 조금 더 레벨업을 해서 이런 조금 더 인간적인 이런 모습이 되고, 거기서 이제 도구를 막 쓰기 시작하는 현생 인류와 정말 유사한 종류의 이런 인류로 갑자기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가 변신을 해서 이렇게 약간 인간 같은 대상이 되고, 거기서 또 변신해서 이렇게 되고, 그런 대상이 또 변신해서 이렇게 하고, 진화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공통된 종 자체라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종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한 게 지금 중간에 보이시는, 왼쪽 중간에 보이는 이런 종류의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진화론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인간종이라는 게 계속 변신을 해오는 거죠. 생물학적인 그런 표현을 한다면 일종의 그 변태라고 하는, 곤충이나 파충류가 보통 변태를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좀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켓몬스터라는 만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좀 익숙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점점 이것도 세대에 따라서 포켓몬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포켓몬이라는 만화에 보면은 정말 그 초기에 작은 그 생명체가 갑자기 진화라는 표현을 그 만화에선 쓰죠. 애니메이션에선 진화라는 표현을 써서 중간 단계에서 뭐 최종 진화 단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종이 이렇게 이제 변신을 합니다. 제일 아래쪽 왼쪽에 보시면요. 그리고 여기 이 캐릭터는 이제 파일이라는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어린 애가 거의 용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씩 변하죠. 원래 파일이라는 어떤 종이 하나의 레벨업이라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전혀 새로운 모습을 가진 그런 종으로 크는 겁니다. 뭐 되게 작았던 강아지가 커가면서 성체가 되면서 점점 이제 다른 모습이 되는 것과 비슷하게, 포켓몬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진화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완전 골격이나 뼈 같은 것도 바뀌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녹색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나중에는 정말 용 같은 모습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실제 뭐 판타지 속의 용 같은 경우도 이제 이무기에서 용으로 변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진화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는 사실 진화라기보다는 변태에 가깝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최종 진화 막 이런 식으로 뭐 만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종 진화가 아니라 최종 변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을 할 때 사실 다윈 이전에도 뭐 다른 학자들도 어느 정도 유사한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 사람이 다윈이라는 건데, 지금 제일 오른쪽 위쪽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일 왼쪽 끝에 있는,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이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현생 인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또 다른 인류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의 이 두뇌, 골격 자체가 지금 현생 인류와 가장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시기가 한 이쯤 된다. 제일 왼쪽 끝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호모 네안데르텐시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냥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사피엔스의 이 사이 끝부분 아주 약간 남아있죠, 여기에.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현대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네안데르탈인은 어느 순간인가 끊겨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일정 이상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지구상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에 있는 이 인류가 갑자기 변신을 해가지고 변태를 해가지고 호모사피엔스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공통된 시기에 이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종족과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이 같이 살아 있다는 거죠. 약간 좀 과장을 보태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코카시안 인종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소위 말하는 백인 인종이라고 할 수 있죠. 색깔로 이게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뭐 따지고 보면 동아시아 북방계 인종 같은 경우가 이제 모습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인과는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백인보다 더 하얗죠. 동아시아권 특히 북방계 분들이 훨씬 더 하얗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좀 약간 과장을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이제 거칠게 우리가 인종을 구별할 때 흑인, 백인, 뭐 아시아계를 황인 뭐 이런 식으로 색깔로 구별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좀 약간 아프리카계 사람들과 아니면은 이제 북유럽이나 유럽 쪽 사람들 아니면은 그 사우슨 아메리카 그 남아메리카 쪽 사람들 그리고 보통 말하는 이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아니면 아시아권계 뭐 다른 인종들이 또 따로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은 저 사람의 그 조상은 아마 아프리카계일 것이다. 저 사람의 조상은 아마 약간 유럽 쪽, 중부 유럽 쪽일 것이다. 저 사람의 조상은 아마 동아시아 쪽이거나 동북아시아 쪽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인종을 우리가 구별을 하고 있는데 약간 과장을 보태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이제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거의 유사한 시기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도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고,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사이에서 태어난 다른 어떤 그 자녀가 있다는 것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살면서 점차적으로 사람 인종이라는 게 인간의 그 조상이라는 대상들이 이렇게 살아왔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뇌 골격이라든가 그런 동일하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이 일정 순간부터는 아예 보이지가 않게 되더라라고 해서 네안데르탈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나타났다는 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그 다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쉽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안데르탈인에서 호모사피엔스로 사람이 이제 뭐 변신을 한 것 같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변태를 한 것 같이 그렇게 좀 읽히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뭐 종이 바뀌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종이 이제 사라진 거죠. 어떤 순간에. 그런 식으로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인간종과 비슷한 이 두뇌 골격을 가지고 있는 종들을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하나씩 보다 보니까 지금 중간에 보이고 있는 이런 종들 있잖아요. 이런 종들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왼쪽 중앙에 보이는 이 그림처럼 하나씩 이렇게 종들이 여기서부터는 얘네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여기서부터 이제 멸종됐고 그다음부터 이런 종이 살아났고 그래서 최종까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종의 대표적인 이름을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과학적으로 보자면은 네안데르탈인의 그 유전자와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현생 인류에도 이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제 보여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 뭐 물론 네안데르탈인에서 호모사피엔스로 변할 때 이게 전혀 이제 연관성이 없는 두 종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점에서 지금 포인트를 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이었던 애가 그 네안데르탈인의 어떤 자손이 호모사피엔스라고 분류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여기 포켓몬처럼 네안데르탈인이었는데 갑자기 후손을 딱 나왔더니 호모사피엔스가 갑자기 나타나고 막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록을 어떻게 했을 때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간에 태어난 자손이 없다라는 그런 게 나온다면 이제 완전 또 단절도 될 것이고 그런 미싱되는 부분이 또 없지도 않거든요. 그 중간 부분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종이 무엇인지 좀 모르는 그런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포켓몬처럼 우리가 진화를 생각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호모 에렉투스 같은 경우도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와 거의 유사한 시기를 또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누군가 뭐 자료가 물론 있긴 합니다. 하겠습니다만 호모 에렉투스에서 갑자기 이제 호모 사피엔스로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차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이제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거는 점 찍어 가지고 그 중간 단계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독립적이다. 여기에 있는 이 종들 저 끝에 있는 거의 원숭이에 가까운 이 종과 호모 사피엔스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다. 이런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현대에는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헉슬리는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진리를 했던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여기에 그 사무엘 윌버포스라고 하는 주교, 성국의 주교인데 이 주교가 직접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의 조상이 원숭이인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마스 헉슬리는 사실 뭐 저도 뭐 종교가 있고 그 진화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뭐 이런 것도 어떤 종교를 가지든 다 여러 가지 해석 방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최소한 그 학자적인 그 언급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봤을 때 토마스 헉슬리가 하고 있는 이 쿼테이션이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불가지론을 얘기를 했던 것도 최소한 학자로서 나는 신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증거도 찾지를 못했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증거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과학자적인 그런 대답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성공의 주교인 윌버퍼스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영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묻기를 내 조상이 초라한 원숭이이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자연이 부여한 뛰어난 능력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능력과 영향력을 엄숙한 과학적 논의에 조롱을 끼워 넣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기를 바라는지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원숭이를 선택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과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학술대에 가도 이렇게 sarcasm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비평이 아니라 비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는 뭐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옛날에는 제가 뭐 학생 때만 해도 진짜 이게 비평을 해주는 건지 비난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얘기도 저도 꽤 많이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지적으로 공격을 한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 합니다. 특히 학술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항상 가정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다. 라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헉슬리 같은 경우에는 데카르트와 비슷하게 기계, 짐승들도 기계 같은 존재다. 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척수가 절단된 개구리를 그 다리를 자극하면 개구리는 자극 부위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물에 넣으면 또 이렇게 수영까지 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보기 힘든 모습이기는 한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 그 전두엽인 상체 부위가 좀 제거된 그런 개구리 실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자극을 하면 이런 식으로 긁는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물속에 넣으면은 수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봤을 때 헉슬리는 실제로 동물이 일종의 기계에 불과하다. 뭐 어떤 특정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헉슬리의 생각이 조금 뭐 좋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헉슬리도 뭐 19세기 분이기도 하고 많은 데이터가 지금 저 같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적긴 하니까요. 이런 개구리 같은 파충류의 뿐만이 아니라 뭐 요런 작용이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조건반사 작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현대 많은 그 철학자들은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들이 이런 의식을 지닌다라고 또 여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죠. 물론 헉슬리는 자유의지 같은 거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좀 포함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최소한 우리가
고양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여긴다든가, 강아지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여긴다든가, 그런 생각은 좀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헉슬리는 이런 저런 이유를 통해서 개구리 예시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짐승들이 기계에 불과하다.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데카르트와 좀 다르게 본 거는 우리 인간도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기설이라고 하는 게 데카르트와 달리 일종의 의식이 육체의 부수적인 어떤 현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한 거고, 의식과 같은 심적 상태가 물리적 상태인 신경계의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산물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토마스 허클슬리는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인 것이 뭐 개구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간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인간도 이제 의식이 별로 없다고는 말은 안 하는데 물리세계에 영향은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방향이죠. 그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기계와 다를 바 없는데 감각, 감정 그리고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모든 상태들은 신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변화 결과일 뿐이고 이것은 마치 복잡한 기계 장치가 일련의 자극에 반응하듯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지나 감정조차도 단지 우리가 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일어나는 감각적 반응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헉슬리의 부수 연상론은 사실 김재건 선생님의 그 심리 철학에서는 그렇게 다루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좀 찾아봤을 때는 이 입장도 뭐 현대에는 상당히 좀 다르고 있지 않나 해서 슬라이드에 좀 넣어놨고요. 헉슬리가 뭐 부수 연상론이라는 이 표현을 쓰진 않았고, 헉슬리는 이제 자동기설, 오토마티즘이라는 표현을 좀 썼었는데, 이후에 이제 심리 철학도 했던,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철학자이기도 한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에 에피페노메널리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심리 철학의 한 주제로 자리매김했죠. 번역어로는 이제 부수 현상론이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부수 현상론이 어떤 의미냐, 어떤 이론이냐, 그런 건데,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겁니다. 기차가 그 당시 19세기에도 기차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석탄을 통해 가지고 불을 떼어 가지고 기차가 움직였는데, 불을 떼어서 이제 기차 엔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 엔진에 불을 통해 가지고 증기를 만들어서 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압력으로 엔진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기차의 엔진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증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차의 기적 소리를 유발합니다. 엔진의 움직임이. 그리고 이 엔진의 움직임이 기차의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엔진이 움직일 때 기적 소리가 이렇게 난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기차가 움직인다는 거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소리가 아무리 난다고 해서 그게 뭐 만약에 엔진이 불을 이렇게 아무리 뗀다고 하더라도, 떼가지고 이제 뭐 증기가 올라가서 기적 소리가 이렇게 났는데, 기차 엔진의 어떤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장치가 좀 잘못됐으면 기차가 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기적 소리가 나는데도 못 가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특히 뭐 이 기적 소리는 거기 띠띠빵빵 하는 그런 경우도 경우인 걸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 소리가 난다고 해서 실제 엔진에 그 소리가 엔진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래서 기차가 움직인다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차의 기적 소리는 기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 가지고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헉슬리는 우리의 마음도 유사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뉴런의 어떤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걸어가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가 원인이 돼서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걸어가야 된다, 걸어가는 그 작용 전에 어떤 신체에, 물리적인 신체에 어떤 뉴런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변화가 원인이 돼서 걸어간다, 라고 말하는 거는 우선 헉슬리는 받아들이는데, 이 뉴런의 변화가 있은 다음에 내가 걸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구가 부차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걸어가고 싶음에 대한 이 욕구가 원인이 돼서 실제로 걸어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 우리 육체가 걸어가는 이 현상의 원인은 우리 뇌에 있는 뉴런의 변화일 뿐이다. 그리고 걸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작용, 욕구의 작용은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뉴런의 시놉스 공간의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이것이 걸어가고 싶음이라는 심적 사건을 일으키고 이후에 걸어가게 되는데, 이때 심적 사건은 뉴런 변화의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고 걸어가는 신체 변화의 원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헉슬리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작용이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근데 물리세계의 어떤 원인이 되는 우리 뉴런의 변화는 이 마음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게 슬리의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가졌던 문제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김재권 선생님은 이제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든 물리적 효과는 충분한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서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동안에 내가 존재한다 라고 여기는, 그거는 이제 분명한데, 내가 육체 그 자체가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라는 이 대상이 어떤 물리적 신체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의심해 보면 실제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몸은 비물질적 실체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어떻게 이 비물질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못했던 게 데카르트의 문제점인데, 헉슬리의 입장은 여기에 대한 일종의 대답을 제시를 해주죠. 육체가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은 육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한다면 마음이 일종의 뭐 비물질적 실체이면서도 어떤 상호작용 관계에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뉴런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 마음 작용이 물리세계를 떠나 있는 어떤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물리세계의 인과적 작용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헉슬리의 부수연상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연상론의 주요 논제를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점점 단순화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저도 정리를 할 텐데, 아직은 좀 복잡합니다.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지 않고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럼 물리적인 사건과 정신적 사건을 서로 구별한다는 점에서는 데카르트와 비슷하죠. 무수현상론은 의도나 감정 같은 정신적 현상이 물리적 상태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신적 사건의 원인은 물리적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정신적 상태가 발생하려면 그에 대응하는 물리적 상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한다 라고 하는 거. 논제 2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논제기도 하죠. 논제 3번, 정신적 사건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굉장히 논쟁적인 알기어블한 그런 포인트인데요. 이는 마음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대비되며 과학적 세계관과 양립 가능한 것을 이제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수현상론은 신체적 변화가 심적 상태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심적 상태가 신체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데카르트의 심신인과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부수현상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실험은 아주 간단한 실험이에요. 화면을 보고 저 점이 돌아갈 때 내가 아무 순간이나 정해서 내가 누르고 싶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돼요.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실험은 리벳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지금 그 피실험자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은 컴퓨터의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자기가 누르고 싶을 때 그냥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르고 싶을 때 눌렀다라고 머릿속으로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이 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점이 지금 화면, 동영상, 영상 같이 이렇게 주변을 돌고 있잖아요. 이 주변을 돌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숫자가 있습니다. 50, 15, 20, 25, 30 이렇게 숫자들이 있어요. 이때 내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싶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딱 결정을 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순간에 이 점들이 이렇게 돌고 있던 그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딱 결정을 해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순간에 도대체 어디에 이 점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한 45초쯤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서 45초에 있었구나라고 해서 이제 또 기록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있다가
내가 그럼 또 스페이스바를 눌러야지 라고 했는데 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5초쯤에 여기 멈췄어요.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는 내가 결정을 한 순간 그때 5초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때 뇌파를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 리벳 실험이 말을 해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여기에 45초쯤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45초라고 얘기를 했는데 뇌의 이 뇌파 작용으로는 준비 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45초 때 결정했어 라고 인지하는 그 이전에 0. 몇 초 그 전에 이쯤에서 그 신호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 자유의지를 결정해서 누르시면 되는데 그 순간에 저 검은 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그 숫자를 말해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았고 눌러야겠다고 생각할 때 그저 스페이스바를 눌렀으니까요. 머리에 쓴 장비는 제 뇌가 결정하는 과정을 측정했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데니스 호응 교수님과 우리가 벤자민 리벳의 1979년 유명한 자유의지 실험을 재현해봤잖아요. 그 실험의 결과를 한번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내가 결정한 순간부터 뇌에서 신호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대략 300ms 전에 이미 뇌에서는 내가 버튼을 누를 거라는 신호가 잡히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인지를 한 그 시기에 뇌파 작용이 되는 거죠. 이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돌 때 그 숫자가 적힌 거. 내가 이제 45쯤에 있다, 50쯤에 있다, 5쯤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인데 뇌파 작용을 여기에서 이제 준비 전이라고 하는 그런 뇌파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파 작용을 보면은 실제로 스페이스바를 언제 누를지에 대한 그 준비를 하는 뇌파 작용이 0.3초 이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준비의 전이가 0.3초 이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했다라고 인지하기 이전에 우리의 뇌작용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결정이 되어 있었다. 0.3초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벤자민 리벳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분이 벤자민 리벳이고 리벳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사람 뭐 유튜브도 약간씩만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 실험에 대해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고 이분이 이제 이 논문을 통해 가지고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행동하기 0.35초 전에 혹은 3초 전에 뇌에서 준비 전이라는 신호가 발생을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실험을 보고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EBS를 볼 때도 거기에 정동선 씨인가요? 지금 한양대에서 강의도 하시는 그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하죠. 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의지가 바로 앞에 있는 그 실험 참여한 교수님한테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끝나는데 언뜻 보기에는 뭔가 우리의 행동 자체가 결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실험이기는 하죠. 그런데 너무 단순한 행동에 대한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만 저 준비 전이가 있고 실험 설계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준비 전이는 이때 결정을 전혀 하지 않는 케이스에서도 실험을 해야 되고 너무 단순한 실험을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꽤 있는 실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와서 최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21세기 이제 들어서 이제 2008년도에 존 딜런 하인즈라는 분이 조금 다른 실험을 또 하는 거죠. 이것도 뭐 선택하지 않는 케이스는 없고 오른손 왼손을 왼쪽 두 손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비슷한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다른 거죠. 화면에 무작위로 이제 알파벳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무작위로 알파벳이 뭐 A가 나왔다가 C가 나왔다가 E가 나왔다가 F가 나왔다가 G가 나왔다가 Z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1초나 뭐 2, 3초 사이로 이렇게 계속 알파벳이 바뀔 텐데 그때 내가 왼손을 선택할지 오른손을 선택할지를 결정했을 때에 화면 앞에 보이는 그 문자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에
내가 확인한 그 문자가 G라고 여기 나와 있다라고 할 때 뇌파 측정도 할 거 아니에요. 뇌파 측정을 했을 때 문자가 있는 부분이 뭐 A였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또 계산을 해가지고 리벳 실험과 좀 동일하게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나왔다는 거죠. 거의 10초 가까이 리벳 실험을 더욱 발전시켜서 10초 전에 참가자들의 선택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것과 같이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아주 단순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가 많냐. 특히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지 않을 권리, 뭔가 행동을 하지 않고 멈출 그런 어떤 권한, 그런 거를 이제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실험들은 사실 그 우리가 선택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준비전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있으면은, 우리 뇌파에 준비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무조건 하는 건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굉장히 재미난 실험이기는 한데, 이런 거 가지고 철학 영역에 가지고 와서 이제 이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를 보인 것이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뭐 적어도 저 정도 수준에 되는 그런 철학자들이라면 다 이제 무조건 반박을 하는 그런 논문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이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은 과학자들이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종류의 실험입니다. 너무 언론에서 이 강의를 만들 때도 리벳 실험이 무슨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는 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인 것처럼 이렇게 좀 어필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우리는 좀 비판을 좀 하면서 좀 너무 무비판적으로 이런 거를 언론 미디어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따르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약간 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 리벳 실험을 제가 왜 가져왔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부수 연상론이 말하고 있는 바에 어떤 지지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리벳 실험 자체를 부수 연상론의 지지 근거로 받아들이는 철학자는 제가 뭐 유명한 사람 중에는 별로 못 찾고 최근에 논문 몇 개를 좀 여기 슬라이드 앤 레퍼런스로 해놨는데 실제 그 방식이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US 실험에서 이 준비 전이라는 게 있을 때 어떤 인지를 하고 행위로 가는 그 결정까지 필연적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준비 전이가 있으면서 이제 걸어가는 행위의 원인은 뉴런의 어떤 준비 전이가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인지를 하는 실제로 인지를 하는 거는 어떤 부수적인 이런 마음 현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뉴런 변화의 준비 전이를 통해서 이제 걸어가는 인과관계로서는 우리 물리 세계에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 지각하고 인지하는 거는 이제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여기 남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를 또 가져왔습니다. 물론 리벳 실험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느냐? 그거는 또 여러 가지겠죠. 어떤 분들, 심리 철학 하시는 분들은 리벳 실험을 부수 연상론의 그런 근거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또 여기실 부분도 굉장히 있을 거고요. 제가 가져온 거는 지금 몇 가지 심리 철학 영역에서의 몇 가지 좀 그 논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또 재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져왔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부수 연상론에는 큰 문제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부수 연상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자체는 우리의 마음이 물리 세계의 어떤 독립적이랄까요? 어떤 영향을 받긴 하는데 물리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떤 심신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상호작용 자체를 아예 포기하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마음의 작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자유의지에 부합하는 그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 그렇게까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헉슬리가 이제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불가지론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뭐 헉슬리는 뭐 나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마음의 작용이 최소한 의식 작용이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확장해 가지고 어떤 의지의 자유를 지닌 인간,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사실상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지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몸이 이제 손이 먹는 대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또 인간으로서의 그런 차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잖아요. 뭐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배고프면 그냥 계속 먹고, 개나 고양이도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의지를 가져가지고 뭐 알 수는 없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뭐 안 먹는다든가 그런 거는 좀 상상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헉슬레의 부수연상론은 사실상 이런 의지의 자유를 지닌 인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대답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뭐 마음이라는 게 물리적 실체도 아니고 뭐 인과적 실체 자체가 아니다, 뭐 이렇게 나가면 또 다르긴 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 포퍼라는 칼 포퍼라고 이제 과학 철학 영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영국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인텔렉츄얼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너무 철학자들이 이제 뭐 대륙 철학자, 독일 철학자, 뭐 니체나 뭐 하이데거나 뭐 헤겔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뭐 프랑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철학하는 걸 보면 본인들만의 개념을 막 만들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개념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철학을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비판한 사람이죠. 알아듣게 좀 설명해라. 쉬운 개념을 쓰고 학자들만 알아듣는 그런 개념 가지고 철학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물론 포퍼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칼 포퍼 같은 경우도 이제 헉슬리와 같은 이 부수 연상론을 비판하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헉슬리와 마찬가지로 칼 포퍼도 진화론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헉슬리가 말을 하고 있는 부수연상론 자체가 진화론을 지지한다면 헉슬리는 부수연상론을 포기해야 되든가, 부수연상론을 지지한다면 진화론을 포기해야 된다든가, 그런 딜레마 상황에 빠진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주관적 경험과 의식 상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리고 헉슬리도 그 존재를 인정했듯 우리는 다윈주의에 따라, 진화론에 따라 그것들이 어떤 유용성, 즉 적응 기능을 갖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정신적 상태가 생존에 유리하다면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헉슬리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 의식 작용이 물리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하는데, 진화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그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게 마음이나 의식 작용이 부수적인 그런 작용이라면 우리의 생존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진화론이 틀렸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걸 주장하는 거죠. 칼 포퍼는 인간의 마음이 자연 선택의 결과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진화의 산물이라고 보았는데, 따라서 마음은 유기체의 생존에 실질적인 인과적 기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진화 과정에 도태되었을 것이다. 또는 그리고 포퍼는 이 점에서 마음이 인과적 힘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수 현상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 포퍼의 입장을 형식화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좀 사용해 먹으려고 최대한 저는 전제와 결론을 이런 식으로 좀 형식화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부수연상론이 참이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건 딜레마 논증이라서 이제 부수연상론이 참이고 또 진화론도 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제 1번으로 부수연상론을 우리는 공격하는 논증이기 때문에 진화론이 참이면서 인간은 자연 선택에서 도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우선 받아들여 봅시다.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지금 현실 세계, 그 21세기는 거의 인세라고 하잖아요. 인간만 살아있는. 그렇다면 부수연상론이 참이다. 가정했죠. 참이라면 인간의 마음과 의식은 물리적 현상에 의해 발생하긴 하지만 물리적 세계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부수연상론이 주장하는 바죠. 인간이 실제로 물리적 영향을, 인간의 마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그 마음은 인간이 자연에 생존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진화론이 참이라면 모든 생물의 특성이 그 생물의 생존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생물은 자연 선택을 통해 가지고 도태된다. 진화론은 우리 생존에 유리한 그 어떤 특성을 가진 생명체만이 뭐 다윈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택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태되지 않은 거니까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이 그 생명체의
생존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자연 선택이 이제 도태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인간의 생존에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자연 선택에서 도태되었을 것이고, 이거는 자연 선택에 도태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전제 1번과 서로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틀렸다는 거다. 부수 연상론이 참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논증을 합니다. 이 논증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부수 연상론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 프랭크 잭슨이라는 학자의 비판을 좀 찾아볼 텐데, 프랭크 잭슨은 이제 그 헉슬리와 같은 주장을 하는 거는 아닌데,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떤 심적 속성 중에 이런 부수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감각질이라는 거를 주장을 해요. 퀄리아 이 감각질에 대해서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도 많이 쓸 용어기도 하고, 심리 철학이나 이제 인식론 영역, 그리고 요즘에 뭐 가상세계 철학 이런 데서는 거의 뭐 핵심 용어입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철학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감각질이나 의식과 같은 그런 개념은 상당히 이제 학술 용어로 정제를 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보시면 감각질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이고 질적인 어떤 감각을 뜻합니다. 에서는 퀼레, 뭐 퀄리아라고 하는 건데, 퀄에서 이제 단일한 감각에서 유래했고, 1866년에 로웰 강의에서 그 찰스 퍼스라고 이제 논리 쪽과 이제 철학 쪽을 굉장히 많이 다뤘던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 같은 느낌이라는 현상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는 지금 검정색 컴퓨터 화면이 있고 검정색의 회색인 어떤 카메라가 있고 방의 조명은 뭐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눈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여러분 눈에는 뭐 좀 다른 색깔로 보일 수 있잖아요. 검정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제 눈에는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게 여러분 눈에는 보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이 객관적으로 저게 무슨 색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은 못 하는데, 최소한 주관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이걸 보고 있어. 어떤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뭐 약간 목이 아프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런 느낌을 받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관적인 어떤 감각들을 모두 감각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각질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심리 철학에서는 최근에는 거의 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 풀리지도 않았고, 특히 이 감각질과 관련된 이런 의식과 관련된 이런 감각질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기계는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약간 엮여올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져왔는데, 생간입니다. 생간. 소의 생간인데, 누군가는 요거를 보면서 너무 먹고 싶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굉장히 역겨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관적인 그 부분, 그거를 이제 감각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랭크 잭슨은 이 감각질이 우리가 인간의 그 마음의 영역 중에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마음보다 좁은 그 의식할 수 있는 아주 좁은 어떤 상태 중에 그 감각질에 대한 의식이 있을 텐데, 이 감각질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는 자체가 부수적인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칼 포퍼가 얘기했던 그 헉슬리의 부수 연상론에 대한 그 일종의 대응을 여기에 제시를 하는데, 칼 포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생존에 선택된 그 개체들, 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특질 같은 것들이 모두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이 되어야지만 생존에 성공한다. 생존에서 이제 선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프랭크 잭슨은 굳이 그 모든 특징이 생존에 유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 포퍼가 좀 너무 강한 가정을 하고 그 논증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이제 북극곰의 무거운 털이라는 거를 가져오는데, 북극곰의 무거운 털이라는 거는 사실 그 굉장히 추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따뜻함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한데, 실제로 곰은 야생 세계이고 다른 생명체와 싸우기 위해서는 뭔가 날렵하고 가벼워야 되잖아요. 근데 북극곰의 그 무거운 털 자체는 이제 그 지방층도 많고 굉장히 이제 무겁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게 하는, 몸을 굼뜨게 만드는 그런 털인데, 이게 부수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 추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니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기 빨간색 좀 읽어보면요. 두꺼운 코트를 가지면 동시에 무거운 코트를 가지게 되면서 무거운 코트는 생존에 유리하지 않게 된다. 이는 북극곰 움직임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거운 코트라는 진화적 특성이 생존에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이 다윈의 이론을 반박하는 것일까? 분명 그렇지 않다. 무거운 코트는 따뜻한 코트를 갖기 위해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특성일 뿐이며 생존에 유리한 따뜻한 코트의 장점이 무거운 코트로 인한 단점을 능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칼 포퍼의 입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다윈 이론에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모든 진화적 특성이 생존에 유리하거나 생존에 유리한 특성의 부산물일 것이라는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부수연상론자는 감각질이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즉 감각질은 생존에 매우 유리한 특정 뇌 과정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랭크 잭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마 협동수업 문제에서도 갈 텐데, 칼 포퍼의 논증에 어떤 전제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거는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앞에 논증으로 가가지고 이걸 비판하는구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부수연상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상당히 긴 영상이라 또 열심히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진도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도 기능주의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줄이는 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이번 1시간으로 부수연상론 모두 보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다 싶으면은 시험 문제 같은 거는 다 이제 앞으로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업이 어렵지만 좀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행동주의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